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 장관직을 차지했던 추미애가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말을 남기고 직을 마무리했습니다. 추미애가 한 일이라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주자 1위로 올려놓은 일밖에 없다는 것을 추미애는 모르나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이 잦아져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신임 법무장관이 또 윤석열 총장을 괴롭히면 윤 총장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선 더는 법무부 기관지 추미애 나팔수라는 비아냥을 듣고 싶지 않다며 한겨레 데스크가 친정부 보도를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이 자신을 왕자를 낳은 후궁에 빗대 비판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왕의 눈에 띄고 싶어 안달난 무수리에 빗대지 않은 걸 고마워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무수리보다 한참 높은 후궁 대접을 받았는데 고소가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꼬박 1년간 국민들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불리는 추용 갈등 말고도 검찰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 검찰 주요 보직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는 일, 정권 관련 수사를 온몸으로 막는 일, 이것 말고도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 지난 1년 언론의 포커스는 늘 추미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추미애가 물러나면서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말을 이임사 첫머리에 강조하며 성공적인 임기를 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추미애는 모든 개혁엔 저항이 있지만 영원한 저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을 검찰개혁의 선봉장에 섰던 선으로 검찰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악으로 정의한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추미애의 자화자찬에 얼만큼 동의하고 계시는지요? 추미애가 지난 1년 동안 법무부 장관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자행했던 일들은 어떻게 치장해도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문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막은 법치 유린이자 정권 보호, 정권 생명 연장의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을 마구 휘둘렀죠. 제 말이 틀립니까? 정권의 치부를 가리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미친 듯이 그 역할을 착실히 해냈던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는 잘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이런 법무부 장관은 없었습니다. 추미애와 여권은 이를 검찰개혁이라며 북한 수준의 개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그냥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면 그런 줄 알아 라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모욕하는 요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추미애가 법무부에서 떠나니 추미애보다 더할 것 같은 박범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문제는 임명안을 바로 제거했는데요. 장관급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인사로 임기는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얼마나 야당과 지지층이 아닌 다른 국민 보기를 뭐같이 알면 저렇게 아나무인일까요? 떠나는 추미애, 등장하는 박범계, 그리고 홀로 남은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포장했던 말이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추미애는 어제 열린 이임식에서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말을 이임사 첫머리에 강조하며 성공적인 임기를 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습니다. 법제도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개혁은 어느 시대에나 계속되지만 저항은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뼈아픈 일이라면서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방역사범을 엄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문재인은 임명안을 바로 제거했습니다. 장관급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인사로 임기는 내일부터입니다. 이처럼 법무부 장관이 1년 만에 교체되면서 찰떡궁합을 자랑하던 이성윤 지검장 입지도 덩달아 좁아졌습니다. 재작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했고 당시 진행되던 수사를 덮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 처리를 놓고도 휘하 수사팀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 기소 여부를 놓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후배들의 단체 항명도 겪고 있습니다. 추 장관 퇴임 후 끈 떨어진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앞날이 어두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추미애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윤석열 검찰총장 길들이기 또는 찍어내기에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마치 이것 한 가지만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처럼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헌정사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오랜 시간 언론의 포커스를 받은 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출렁였었고 반대로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죠.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작년 초쯤이었습니다. 초기만 해도 윤 총장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격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꾸준히 3위권 안에 정착했습니다. 그 사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등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은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지지를 기록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윤석열은 한때 1위까지 차지하며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서서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선 주자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났던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그 인기도가 급상승하며 견고한 흐름을 유지할 때 누구누구 현상, 누구누구 신드롬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현상, 윤석열 신드롬이라는 말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사례들을 좀 되짚어 보도록 하죠. 안철수 현상이 가장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2011년 당시 안철수 교수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그때까지 부동의 1위였던 박근혜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깜짝 놀랐고 안철수 신드롬의 시작의 서막이 열렸던 것이죠. 또 안철수 신드롬만은 못하지만 비슷한 사례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박찬종 신드롬, 이회창 신드롬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건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 때는 잠시나마 반기문 신드롬도 있었죠. 그 수많은 정치인 신드롬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신드롬의 주인공이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작년 한 해 윤석열 총장의 대선 주자 선호도는 문재인 정권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윤 총장에게 반문재인 민심이 일시적으로 쏠렸다는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핍박받는 모습이 부각되며 일종의 동정심이 작용했다는 점, 또 뚜렷한 야권의 대선 후보가 없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일시적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추윤 갈등 그리고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사람이다 라는 말 한마디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보수파 진영으로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매우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 한쪽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가 독식하는 양상을 보이면 그 자체가 도박입니다. 우파 진영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이회창이 무너지자 김대중 노무현 10년간의 좌파 정부가 탄생했고, 비단 지난 대선 때도 잠시나마 대안으로 떠올랐던 반기문 총장이 무너지자 우파 민심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선이 끝나고는 이른바 구세주로 등장했던 황교안 대표가 떠올랐지만 황교안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몰락했습니다. 그러자 우파 민심은 또 길 잃은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올해도 윤석열이 독주 양상을 보이고 내년 대선까지 보수 우판의 다른 대권 후보들을 압도하고 또 찍어 누르는 그런 흐름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 자체가 도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양강구도 또 지금의 민주당처럼 이재명 이낙연의 양강구도가 흥행을 불러오고 또 한 명의 후보가 몰락했을 때 대안이 있어 안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대선을 1년 정도 앞두고 보수 우파의 정통성을 잇는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무엇보다 일단 당면 과제인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고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봅니다. 지난 2019년 9월 당시 대표적 좌파 신문인 한겨레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비판 보도가 삭제된 것에 항의하며 국장단 사퇴를 촉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겨레 수뇌부와 데스크, 기자와 논설실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돌더니 그게 폭발하며 외부에 알려졌던 건데요. 1년 4개월 만에 또 이런 일이 재발했습니다. 그때는 조국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추미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레 현장 기자들이 현장에선 더는 법무부 기관지, 추미애 나팔수라는 비아냥을 듣고 싶지 않다며 데스크가 친정부 보도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화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 현장 기자 41명은 26일 편집국 부장단에게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데스크에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 없이 한쪽 편을 드는 기사를 현장에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한겨레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했다며 그간 법조 기사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 실례로 윤석열 새혐이 양승태 문건으로 조국 재판부 성향 뒷조사라는 지난해 11월 25일자 기사와 관련해선 추 장관의 틀린 주장을 그대로 담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무례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그러나 이후 공개된 문건에 조국 재판부의 무례야기 법관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한겨레는 침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 분위기와 전혀 다른 무리한 기사 계획이 편집회의 과정에서 만들어져 일방적으로 찍어내려진 경우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다음 날인 12월 2일 법원 초토화시킨 장본인인데 윤석열 살린 법원 결정에 착잡한 판사들이라는 기사가 오전 지면계획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법원이 초토화됐다거나 법원 결정이 착잡하다는 판사들의 반응은 극소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무리한 편들기는 오보로 이어졌다며 이용구 차관 관련 검찰 수사 지침, 목적지 도달 뒤엔 운행 중 아니다는 기사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과 맥락에 맞지 않는 보도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또한 공정한 잣대로 보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5일자 지면에 실린 김학의 출국 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실체적 정의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국장단과 사회부장, 법조팀장이 해당 기사와 사설에 대한 경위를 밝힌 뒤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을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이 0원, 빵원입니다. 황희 후보자는 이런 논란이 아니어도 문화체육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돼 이미 큰 논란을 빚고 있죠. 대학에서 전공은 물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곳이 전라도이고 종교가 문재인과 같은 천주교일 뿐입니다. 황희는 추미애 아들 서재희 군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휴가 연장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 사병의 실명을 언급해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황희는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추미애 아들의 수사가 아닌 당직 사병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추미애에게 아부를 참 많이 떨었었는데 현재는 장관 자리에 오르기 직전의 상황이 되는 참 개탄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뽑힌 게 참 신기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보증금을 공짜로 쓰게 된 경위는 강추천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황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황희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A사와 지역구 사무실 대관 계약을 했습니다. 약 60제곱미터 20평의 A사 5층 사무공간을 그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빌리는 조건이었습니다. 대관료는 보증금 없이 660만 원으로 이를 원로 환산하면 110만 원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양측 합의하에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150만 원의 대관료를 내지만 이전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공인중 계사무소에 따르면 황희 사무실과 같은 크기의 공간은 평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입니다. 심지어 해당 사무실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4분이 소요되는 아주 그냥 최해상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보증금 없이는 사기 위험 때문에 건물주들이 거래하려 하지 않는다라며 최소 1,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 월세는 17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A사는 공연 전시 예식 전문 업체로 사무실 장기 대관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사무실을 대관한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게 됐다. 대관 형태로 장소를 빌려드린 것으로 임대 비용이라면 금액이 맞지 않다라며 입사 퇴사자가 많아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주변 시세를 알아본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황희는 A사가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역구 사무실 계약 이전부터 A사 회장과 안면이 있어 역세권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증금도 없이 빌리는 특혜성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황희는 A사에서 열린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송년회 밤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A사 개관 기념식에도 자리했습니다. A사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것만 2차례인데 역시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을 보증금 없이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장관 후보자로서 건물 임대 계약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면 국회의원 특혜를 받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한편으론 문재인이 뽑은 사람인데 어련하시겠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우리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에서 다 깎여나가고 있는데 황희는 보증금이 빵원이라서 참 좋겠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주자들의 3자 대결 구도에 대해선 거의 상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2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난도가 높다고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싫은데 아직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못한 분들이 끝까지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단일화 과정이 잡음 없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몸이 달아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야권 유권자들이 몸이 다 달아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하루빨리 후보들끼리 경쟁을 해서 한 명을 걸러내야 할 판국에 김종인과 안철수와 김종인 이 둘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네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현주 전 의원이 오늘 오전 중대 결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발표할 결단 내용은 후보 사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현주 전 의원은 27일 오후부터 보좌진 등 캠프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두절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시민검증특별위원회에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이진복 전 의원, 박형준 동아대 대학원 교수에 대한 도덕성 검증 관련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공관위 측에서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현주 전 의원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부산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6명의 예비후보들이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현주 전 의원은 이 행사에 불참하고 대신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청이 김어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사진상으론 판단하기 어렵다며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해보겠다고 한 어처구니 없는 소식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죠. 사진상에서 이렇게나 잘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히려 마포구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어준이 엄청나게 거물급이긴 한가 봅니다. 마포구청과 서울시청 두 곳 다 판단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어준을 대하는 수준이 대통령 저리 가라인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 집회도 못하게 막아온 문재인 정부가 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김어준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들 사이에서도 마포구청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긴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한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는 2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과태료 부과 여부를 상급기관에 문의하겠다는 황당한 말이 어디 있느냐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포구청이 증명한 꼴인데 방역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또한 가재는 개편이라며 마포구청이 김어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김어준을 찾아가 논의를 하고 방송에 한번 출연시켜주면 감사해 어쩔 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민주당 내 김어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나라며 마포구청은 섣불리 결정을 내려 김어준 눈밖에 나기는 싫었을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할 수 있다면서 마포구청에서 관련자 진술도 받고 CCTV 영상도 확보한 걸로 아는데 왜 판단을 서울시로 미루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열렬히 응원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과거 문재인의 넥타이를 고쳐 매줘 문재인의 스타일리스트로 오해를 받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고민정을 왕자를 낳은 후궁에 비유하자 고민정이 후궁 발언, 이 발언만큼은 못 참겠다며 조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민정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총선 때 서울 지역구 광진을에서 맞붙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두고 계산에 능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이 총선 때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인영은 유세 현장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세금이 이인영 개인 돈도 아닌데 돈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고민정 딱 한 사람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말입니다. 조수진 의원의 시원한 비판에 고민정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그간 익명의 네티즌들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바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치인이니까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의 이유로 매번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민정은 하지만 조수진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의힘 명패를 달고 있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고 법적으로 싸울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울러 고민정은 제가 잘나서 당선된 것이 아님을 안다. 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상 권력의 힘을 얻고 당선됐다는 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발언이다. 광진 주민들은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선 참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 시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말을 썼습니다. 본인이 잘나서 당선된 것이 아님을 아는데 살아있는 권력의 힘을 얻고 당선됐다는 말은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다. 이 말은 권력의 힘으로 당선이 됐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딱 꼬집어서 말하면 내가 좀 곤란하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만약 권력의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면 네가 잘나서 당선된 것이 아님을 안다면 그렇다면 대체 뭐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함께 해주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KBS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기존보다 1,340원 인상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습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이 되는데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온 KBS 양승동 사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도 수신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하며 이달 내 공적 책무 강화 및 수신료 현실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KBS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 징수를 금지하고 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현행법은 수신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전기료에 병합해 징수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2의 허은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신료 위탁 징수 시 다른 항목과 병합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수신료 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방역당국이 다음 달 시작하는 백신 접종 시행 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언제, 누구를 어떻게 접종할 건지 공개가 되는데요.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계획에는 월별 공급량, 백신 접종 우선순위, 백신 접종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1호 접종자가 과연 누가 될지도 관심사안인데요. 참고로 영국은 고령자가, 미국은 간호사가 1호 접종자였는데 당국은 방역 현장에서 애쓰는 간호사를 1호 접종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밖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한 보건당국 관계자도 백신 안정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먼저 접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문재인이나 김정숙이 1호 접종자로 나서야 한다고 성화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겁 많은 문재인이 1호 접종자로 나서길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수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은 5,600만 명분으로 2천만 명분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확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획대로 접종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 분량을 추가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접종하고도 남을 분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확보한 것까지 하면 모두 6억 회분 분량으로 한 명당 2회 접종 기준을 생각하면 거의 모든 미국인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용하다 남더라도 일단 사놓고 보겠다며 일축했습니다. Vaccine left over. You have too much equipment left over. That's not my worry. I hope that becomes the problem. 미국 상원의회가 트럼프 탄핵안을 받아들일지 투표를 했는데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탄핵에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 55표, 반대가 45표 나왔습니다. 합헌 의견이 더 많아 탄핵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중요한 건 위헌 의견의 공화당 45명이 몰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5명만 이탈했는데 밋 롬니, 벤 세스 등 반트럼프 인사들만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와 결별하는 듯 했던 미치 매코널 등 대부분이 트럼프 우군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탄핵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 67명이 찬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오늘도 활기찬 하루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